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전신은 생각보다 키가 커 작고. 자, 우리 인강으로 볼 때보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오늘 행사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인강에서 볼 때보다 인물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오늘 행사 여기서 종료할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게 또 박수 한번 나오게 돼요. 자, 원래 사실 우리 작년에 이제 아픔이 있었고, 작년에 사실 우리 작년에 팬 미팅이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을 참으로 많이 기다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면접을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학 입시를 뭐 여의치 않아서 뭐 다시 한번 또 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는 뭐 내가 강의할 때는 뭐 팬 미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강연 콘서트가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먼저 이제 방금 우리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1부에서는 사전 질문을 보니까 뭐 대학 생활이 궁금하다고 해서 내 대학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세뷰 지기가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결혼을 해서 가서 내 축가를 불러주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일찍 가수잖아요? 아닌가? 잘 모르나? 알아요. 자, 그래서 축가 내가 뭘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능대 박수를 결혼 시간인데 부르고 나는 의지들 드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적의 다행이다를 부르고 왔습니다. 듣고 싶나요? 네,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강연의 키워드는 청출어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이제 내 나이쯤 됐을 때는 내가 항상 강의 시간에 그랬죠. 20살에 어느 대학을 다니냐보다 30살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고 40살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50살부터 얼마나 질 높은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자, 일단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텐데,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개인적인 생활은 어떠했는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아래 거 되고 있죠. 자, 먼저 나의 대학 생활에 내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또 나는 나의 의지를 한다 책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Independence Day, 나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진짜로 나는 독립을 했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물론 이제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좀 이제 한 영어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 4명 정도 과외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었고, 뭐 재수하던 때도 좀 이렇게 재수 공부하면서 애 좀 봐달라고 했지만 그건 내가 그럴 수 없다 해갖고 대학 합격을 확정 지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해서 난 정말 그렇게 나의 인디펜던스 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건 뭐 그냥 수입이 좋은 과외를 하면서 뭐 내가 소중한 나를 위한 뭔가 럭셔리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실 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으면 등록금, 입학금, 뭐 이런 입학금과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4개의 과외를 하면서 또 나의 개인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준비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나의 키워드는 타임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 그리고 언젠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주말의 명왕가 해서 TV에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스티브 맥퀸이 악몽을 밤에 꿔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도대체 이제 배심원들 앞에다 놓고 막 주인공이 절규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나는 여기에 유배되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배심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인생을 허비한 죄가 너에게 가장 크다.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한 죄가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2면 상당히 어렸을 때였지만 영화 속에서 더빙된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사실상 중학교 2학년 때 느끼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과외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정말 훌륭한 은사님을 만나서 그때가 뭐 우리 사교육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고등학교 때가 198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1980년 7월 30일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가 이 전두환 집권과 함께 발표가 되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원 수강이나 과외가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시절이라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학교에서 좋은 훌륭한 은사님, 지금도 평생 동안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도 30년 가까운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슨 때만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뵙거나 직접 찾아뵐 겨를이 없으면 선물이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드리는 이렇게 은사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말 훌륭한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래도 대학 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합격을 결정짓게 되면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나는 그조차도 내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자신문사, 내가 성균관대학교 졸업한 걸 여러분 알죠? 영자신문사의 성균타임즈에 시험을 보는데 영자신문사 수석기자를 모집하는데 시험에 당연히 영어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에세이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영어 에세이를 써본 경험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냥 일단 쓰는데 술술술 쓰여지더라고요. 다 쓰고 나서 이제 편집장이 영어권국가에서 살다 왔느냐? 너 무슨 영어권국가는 강남도 아니고 난 강북 꼴짝이 출신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영어를 쓸 수 있느냐? 해서 이제 너무 흐뭇해갖고 집에 와서 이렇게 내가 쓴 글을 갖다가 시험지를 달래갖고 한번 보니까 전부 다 중고등학교 때 암기했었던 교과서 통암기했었던 그런 표현들이 아주 적절하게 짜깁기가 돼서 한 편의 훌륭한 에세이가 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는 정말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과서를 통암기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자 이제 대학생활과 함께 영자신문사 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냥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고 전혀 가감이 없는 거고 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수능도 끝나고 상당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으로 시간도 많고 즐거운 시기인데 너무 좀 이게 보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원서 500권을 읽기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세우고 살 수 있는 거면 사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500권의 원서를 읽겠다. 뭐 원서는 여기는 뭐 재미없는 책도 있고 재미있는 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독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인적인 또 목표로서 삼았던 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뭐 인터넷 뭐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랩탑 뭐 하지 않더라도 탭을 통해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사실상 몇 번만 우리가 엄지를 굴리게 되면 많은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코리아 헤럴드라는 영자 신문을 정기 구독을 집에다 하면서 매일마다 내가 헤드라인을 읽어보고 난 이것만큼은 내가 오늘 꼭 읽겠다, 독파를 하겠다, 중요한 표현은 내가 통암기를 해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내 기억으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어 잡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었겠지만 뭐 많은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읽어봤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3대 시사 주간지로 타임, 뉴스윅, 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자 이런 것도 한번 쭉 봤는데 별로 나한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영문과 교수님한테 가서 저는 이제 실용 영어에 대한 실력을 기르고 싶은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The Economist라는 영국에서 나오는 이게 주간지입니다. 이걸 권장을 해주셨는데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뭐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그런데 뭐 The Economist 이거 좀 너무 경제에 치중된 경제 전문지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 이건 시사 종합 교양지다 해서 읽어라 해서 이거 역시 또 거금을 들여갖고 이제 2년간 정기 구독을 해서 계속 읽고 또 이제 끝나게 되면 또 갱신하고 해서 한 10년 정도를 정기 구독해서 읽어왔었던 것 같고 이게 개인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이런 날때 또 권장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아무래도 영어 선생이라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가 이루게 될 텐데 Reader's Digest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건 제목 그대로 뭐냐면 이거의 창간 설립자들이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워낙 많은 간행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수많은 자료들을 다 읽기가 힘들 거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읽어서
읽을 만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사람들이 한 권의 잡지를 읽지만 정말 수십 권의 책이나 잡지를 읽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게끔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다이제스트란 말 자체가 우리가 소화하다는 뜻이지만 요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또 빠짐없이 읽기도 하고 예전에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또 정기 구독을 시켜서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영어 원서 읽는 거 이외에 이제 그건 정말 지식 기반을 쌓기도 하지만 영어 실력을 기르는 것에 이 포커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외에 나의 지식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또한 이제 원래 1000권의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상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워낙 돈 버는 일도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500권 정도의 계획을 1학년 1학기 때 수정을 하고 또 그것도 다 완료를 하고 가능하다면 독서 일기도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인간이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원래부터 이제 좋아했었던 취미를 이제 살려서 이제 주로 5가지를 주로 했었는데 원래 이제 고전 음악을 정말 듣고 싶었었어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 시간에 그 고전 음악 감상에 대한 거를 음악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별로 음질도 구린 그런 걸 학교에서 틀어주는 게 나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음악이야 뭐 팝이나 가요에 대한 거야 거의 내가 알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DJ 생활을 했었죠. 네, DJ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내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좋아했었지만 이제 고전 음악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섭렵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직업적인 DJ를 했던 걸 모르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모르면 왕따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자, 그래갖고 이제 고전 음악에 대해서 돈 버는 대로 상당 부분, 수입의 한 10% 정도는 CD, 그리고 그때까지도 LP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면서 음악에 이제 몰입을 했고,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27명의 여자를 사귀고 28번째 여자랑 결혼한 거 알죠? 예. 잘 모르나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었던 27명의 여자 가운데 한 8명 정도가 이 대학에서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예체능계의 현실을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음악에 대한 애정과 음악에 대한 지식 이게 나보다 더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기능적으로 여기 예체능 전공자에게는 내가 함부로 이렇게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이런 식으로 비난해서 미안한데 그냥 대학을 가는 거에만 목표가 있었던 거지 대학 가고 난 이후에는 그냥 전공에서 요구하는 거 이외에는 음악도 듣지도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상당히 이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KBS 교향악단 그리고 예술의 전당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하면 정기 연주할 때마다 티켓 2장씩 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대개는 여자였죠. 그래 같이 해서 음악회도 다니면서 고전 음악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일을 대학 다닐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에 대한 거 뭐 수업 시간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 좋은데 뭐 대중 문화를 폄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고전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귀족들이나 향유하던 이런 정말 호사스러운 것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지금 전 세계 어디든 훌륭한 음악회도 갈 수가 있고 또 미술관도 순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하지 않겠는가 해서 또 미술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또 그 미술 학도들을 또 많이 사귀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2대 동양학과 다니던 여자친구가 곰브리치에 미술사 The History of Art인가 Art History인가 이걸 권장을 해줘서 그거를 읽고 뭐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미술에 대해서 상당히 눈을 뜨면서 감상에 대한 안목을 높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사실은 미쳐 있었죠. 원래 27살 땐 영화 감독을 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슨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할 만한 역량은 안 되니까 그냥 영화 애호가로 머물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와인. 내가 원래 술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영자신문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동아리하고 달리 여러분들 사발식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 왜 사발식 하다가 죽는 애들 꼭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동아리가 아니라 영자신문사는 학교 부설기관이고 선배들이 뭐 하겠어요. 무슨 뭐 조중동 기자의 코리아 헤럴드 기자, 코리아 타임스 기자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발식 뭔지 모르죠? 냉면 사발에다가 막걸리를 들이 부어놓고 마시라고 하는데 나는 그 당시 맥주 한 잔이 치사량이었었어요. 그런 애한테 막걸리를 내가 3사발 마시고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영자신문사 거기 사무실에 가갖고 그것도 이제 학기 초니까 춥잖아요. 거기서 난 진짜 밤새도록 화장실을 오가면서 정말 밤새도록 정말 사경을 헤맸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또 내가 생일이 4월 6일인데 과 동기 중에 또 생일이 제일 먼저예요. 또 생일 빵을 당했죠. 그래갖고 또 저 홉집에 가갖고 내 맥주 치사량이 한 200cc인데 200cc 정도인데 그때 한 3,500cc를 마신 것 같아요. 다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죽을 뻔했죠. 그리고 벌써 한 달 사이에 죽음의 경계를 술 때문에 2번을 넘나들면서 난 거기서 결심을 했죠.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다 한번 시음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막걸리도 안 맞고 맥주도 마시다 죽을 뻔했고 소주는 냄새부터 싫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무슨 취향이 뭐 해서 무슨 소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영양학적으로 볼 때 소주는 영양가는 전혀 없는 게 칼로리만 되게 높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안 맞고 뭐 그 당시 이제 청하 같은 것도 잘 안 맞고 그래갖고 뭘 마실까 하다가 또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막 이런 것도 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술이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술이 빠지면 재미가 없는데 뭘 마시면 좋을까 했더니 와인을 마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대학 과외 알바 해갖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뭐 돈이 많지도 않고 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요즘도 나옵니다. 마주왕이라는 그 두산 주류에서 나와요. 두산에서 나오는 마주왕 모젤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와인 하면 우리가 프랑스가 떠오르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통념이에요. 근데 좀 이따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와인들이 많아요. 뭐 뉴질랜드의 쇼비뇽 블랑도 대단히 좋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마주왕에서 나온 모젤이라는 것은 독일 리즐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와인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친구들도 그걸 한번 마셔보면요. 한 잔 딱 마셨을 때 입안에 그 우리 프루티하죠. 입안에 과일 향이 쫙 퍼지면서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건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니까 와인에 대해서 한 25년간을 즐기면서 이 대륙별 와인들을 다 탐색을 하고 와인에 대해 관련된 서적을 한 6권 정도 읽으면서 이 와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식견을 쌓는 그것이 대학교 때부터 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여행이죠, 여행. 내가 강의하면서 그랬었잖아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여기 이미 뭐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로드맵은 이러합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세요. 휴학을 하세요. 그리고서 뭐 여러분들 어느 학교를 들어가던 간에 졸업하기 전까지 한 4학기 정도는 휴학이 가능할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여름에 여행 떠나지 말고 이제 8월 말 정도까지 돈 열심히 벌고 모아서 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여행을 떠나서 뭐 유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 떠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예전엔 정보가 상당히 부족했었지만 네이버에 유랑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 못 받아주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유럽 여행만 딱 쳐더라도 아마 유랑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배낭 유럽 여행자들이 만들어내는 정보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어딘가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려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랑과 또 트립 어드바이저 합니까? 트립 어드바이저? 트립 어드바이저예요. 말 그대로 여행에 대한 조언자라는 이 사이트인데 이번에도 수능 강의 다 끝내고 뉴질랜드 여행을 가면서 트립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뭐 호텔, 숙박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이제 올려놓은 생생한 여행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100% 전부 다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토순례 대행진부터 시작을 하고 내 나라에 대한 여행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뭐 지금까지 여러분 알겠지만 뭐 한 67개국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여행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 동안 여행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연애죠, 연애. 연애입니다.
이게 love affairs하고 영어로 써놓게 되면 이게 상당히 뭐 우리말로 옮기면 경우에 따라서 연애란 뜻보다도 정사란 뜻이기 때문에 좀 19금의 이해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뜻 아니고 그냥 연애란 뜻입니다. 예. 자, 다 같이 한번 영어로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The more the better. 그렇죠? 예,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옮겨봅시다. 뭐죠? 다다익선입니다. 연애는 무조건 많이 됩니다. 제일 불행한 경우가 바로 이맘때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딱 눈이 맞아갖고 한 7년, 8년 정도 사귀다가 남자 군대에 갔다 올 때까지도 기다렸다가 남자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을 해버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너무 도발적인 질문인가? 그건 난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사귀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고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고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다리, 뜨리다리, 포다리 막 이런 걸 거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 자, 나는 독신으로 살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손 안 드는 게 좋아요. 금방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바뀝니다. 나도 그랬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영어 가르쳐야 되는 게 딱 정해진 양이 없다고 한다면 난 진짜 결혼 얘기로만 한 3주 동안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왜냐하면 나는 20살 때, 21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또 교제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버는 법과 결혼 잘하는 법이죠. 돈 버는 법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하면 돈 잘 벌까요? 아닙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자 중에 부자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환상은커녕 아마 잘못된 통념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거죠.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을 사귀어보지 않고서는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생활 때 정말 많은 이 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도모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정신세계, 독특한 여자의 정신세계. 그렇다고 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많이 사귀어 봄으로써 여자들이란 이러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다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27명의 여자에 대한 탐구 생활에 대해서 그 혜택은 오롯이 28번째 여자인 나의 와이프가 내 부인이 다 혜택을 보고 있죠. 이번에 낸 책에 홀로서는 젊음이 아름답다라는 책의 제목도 내가 지어주고 참 좋은 남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정도에 대해서 내 대학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건 하나의 이제 참고로서 여러분들이 삼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세우시기 바라고 자 이게 우리가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내 얘기만 계속해서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대학 입학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짓는 게 남아있긴 한데 이제 다 잘 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될 것이냐 많이 놀고 많이 먹고 살지 말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가까운 대학 선배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서 아마 이제 선생이다 보니 그것도 영어 선생이다 보니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위에서 우리가 첫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대한 허비, 인생에 대한 허비가 분명히 나중에 돌이켜보면 커다란 본인에 대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금욕적으로 생활을 해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뭘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고 그것이 결코 어떤 시간적인 허비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게끔 한 것만 한다면 또 그것이 사회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do's and don'ts에 대한 리스팅을 하는 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리스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꼭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영어 원서 500권을 독파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걸 지켜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말로 된 글을 읽어가면서 폭넓은 지식의 스펙트럼을 만들겠다. 뭐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일 수도 있었는데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는지 500권 정도만 읽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만, 뭐 이러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정했었어요. 뭐냐면 절대로 난 시간 허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금욕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상당히 놀더라도 뜻깊고, 또 친구가 그냥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술 마시면서 그냥 뭐 시시껄렁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서 그 1시간 동안의 친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어떤 통찰과 성찰을 얻고자 한다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람이 이렇게 빈틈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게 정말 많아요. 재밌는 일도 정말 많고, 그런데 이게 오늘 뭐 하지 하고 그냥 이 무료한 그런 어떤 이 잠자리에서 깨어나서 어떤 무료한 그런 걸 해놓고 그냥 딱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오늘 뭐 하냐, 우리 당장 게임 칠까, 뭐 PC방 가서 뭐 한번 할까, 뭐 어디 클럽 갈까, 뭐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딱 짜여진 스케줄러에 따라서 놀더라도 그런 것이 딱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공부에 대한 거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뭐 무슨 수능 끝낸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근데 효율성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에서 전공이 너무나 좋아서 혹은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에 몰입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인생에 여러분들이 그 치열했던 수험 생활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래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이번에 뭐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지금. 그 벌써 우리가 11월 7일 끝나고 나서 계속 손 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많이 까먹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11월 7일에 봤던 수능 시험지를 들여다보면 어이구 이걸 내가 어떻게 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뇌는 굳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넋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황당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만약 여러분들이 그 토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토익 시험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발치수하고 토익 점수하고 좀 비슷한 경우, 990점 만점인데 자기 발치수가 245라고 했을 때 진짜 시험을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다가 전역하고 한 2주쯤 있다가 토익 시험을 보면 이제 발치수하고 토익 점수랑 비슷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사람이 이제 단순화되고 많은 것들을 잊어먹기 때문인데, 그래서 좀 권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권 국가, 그 중에서도 빨리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북미 지역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난 유학을 갈 계획이 있다. 그러면 토플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토플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탭스도 많이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장 응시 인원이 많은 건 분명히 토익 시험이죠. 그래서 한 번쯤 토익 시험에 대해서 좀 슬슬 하더라도 해보고 내년 한 2월 정도에 대학 입학하기 전에 시험을 쳐보는 게 어떨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한테 권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시험에서 또 여러분 IELTS라는 시험인데, IELTS라는 것은 영국 또 영국령, 그러니까 영연방인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이제 대학에 유학을 갈 때 보는 캠브리지에서 만들어낸 영어 시험인데요.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면 역시 또 별로 관심이 안 가져도 되고, 어쨌든 내가 입학하게 되는 국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것이다 한다면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토익에 대한 중요도는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탭스라는 시험이 이미 1990년대 말에 만들어져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오고는 있지만 대체는커녕 지금 이 토익에 그 어깨를 나란히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토익이라는 시험 접근의 용이함. 왜냐하면
이 토익이요 수능보다 쉽습니다 진짜로. 저 말이 되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금년 수능 시험을 처음에 기억합니까? 33, 34, 35, 36번 정말 토 나오기 어려웠고요. 아니 그리고 무슨 개념이 안 와. 나도 전반부 읽었는데 무슨 뭐였지? 그 오디토리 루밍인가? 이거는 오디토리란 단어를 알고 룸이란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영어 선생님 개념이 안 올 정도인데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건 영어 어휘나 구문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기초 학술문으로서 EBS 연계 지문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비연계를 어렵게 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 때문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었는데요. 그리고 어휘의 수준이 거의 뭐 15,000단어를 넘어가는데 토익은 8,000단어 이내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애를 쓰게 되면 토익을 뭐 900점 이상 수월하게 맞는데 필요한 정도의 어휘력은 금방 뭐 한 2주 내에 갖출 수도 있습니다. 수능을 방금 막 끝낸 여러분들의 절정의 실력 정도면. 그리고 응시료가 싼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만약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내용을 가만히 그냥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주자면 우선 3천만 원만 내면 만점 해외 원정 토익 다시 극성.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때는 필리핀으로 이렇게 그 토익 시험을 보러 갔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네시아로 토익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 한번 정기 토익 보게 되면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지 않고 폐기 처분을 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제를 합니다. 2006년 이후 뉴 토익부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응시자가 적어서 그런지 문제를 계속 낸 걸 또 내고 그러나 봐요. 이제 그거를 노리고서 이제 일부 토익 강사들이 토익 점수가 절박한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발치수랑 토익 점수랑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치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기사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말해주는 이유는 만약에 넋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데 급하게 점수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막 이런 것을 기웃거리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고. 자, 그 다음에 토익을 공부를 해두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입학하게 될 학교 빨리 이제 뭐 학칙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나중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학점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고득점이 되겠죠. 그리고 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고 또 해외 연수, 또 교환학생 신청, 또 이런 게 이제 뭐 카투사라는 것이 영어 실력만 갖고 가는 건 아니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매우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현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특기병으로 갈 건지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법학을 안 되면 군 법무관으로 갈지 군의관으로 갈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어쨌든 뭐로 갈지 뭐 이렇게 다 지금부터 이 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잘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그리고 또 이제 사법행정외무고시가 영어 실력이 토익 점수가 700점이 넘지 못하면 아예 보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또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그리고 또 정부 관련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이런 것들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토익이라는 것이 반영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토익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로서 꼭 챙겨두고 있어야 되고. 자, 이게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토익에 대해서 내가 뭐 강좌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일단 토익 1001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토익 1001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었던 1001문 기본편이나 1001문 완성편 이런 거는 이제 센텐스 단위로 되어 있었잖아요. 1001문 완성편 같은 경우는 이제 677번 이유는 단락 단위로 해서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10개의 지문씩 다뤄졌었는데 토익 1001문은 확실하게 토익 파트 1부터 리스닝부터 파트 7까지 전체적으로 토익의 기초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 단계까지 끝내고 마지막에 한 회 액추얼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내 계획은 내년 2월 15일 토요일에 정기 토익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전에 이 목표 점수를 도달을 한번 1차적으로 해보고 그런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좋은 점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베너핏을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익에 대해서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점수라는 건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점수 따준다고 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때서 또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토익에 대한 이해도를 해놓고 고득점을 받아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 2, 3년 동안 토익 같은 거 손 놓고 그냥 재밌게 영어 공부를 뭐 미드를 가지고 하던 영어 소설책을 읽던 영어 잡지를 읽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토익 천일문 만들어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3부예요.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 말고 사실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학생들 보면 뭐 영어에 대한 것도 좋았지만 영어 이외에 삶의 태도라든가 삶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좋았다. 여러분들 대부분들 그렇게 증언을 해줬죠. 그래서 나는 나의 의지된다 책 내용에도 수록을 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앞으로의 인생의 이 방향에 대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친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었던 학원 선생님이나 주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또 부모님도 뛰어넘고 친지도 뛰어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뭔지 현재 3부 순서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방금 우리가 화면 띄웠었던 것처럼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나는 나의 의지들이 된다 이 책 구매한 친구들 사인하고 뭐 책을 구매 안 하더라도 사인하고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갖도록 할 겁니다. 뭐 공식적인 행사는 우리가 5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거지만 뭐 우리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9시, 10시 가까이 돼서 끝난 것 같고요. 또 금년에 또 우리가 순회 이 콘서트를 했을 때 여기서 했었는데 그날은 뭐 2시부터 시작했는데 10시에 끝났나 뭐 아마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지금 지방에서 온 학생들 있을 테니까 다 하나하나 만나고 우리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출어람을 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네, 읽어주겠습니다. 제목은 On Expiry Date 이라고 되어 있고 Expiry Date 하면 뭘까요? 만기일이죠, 만기일.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2008년 저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식 축사에 해리 포터의 저자인 J.K. 롤링이 초청 연설로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가스터디에다가 그 명지문 독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때 이 연설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자, 내용이 뭐냐면 There'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를 책망하는 것에는 만기일이 있다.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것에 대해 당신의 부모를 책망하는 데는 만기일이 있다. 그걸 넘어가면 책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자, wheel이라는 말은 원래 바퀴지만 여기서 운전대가 되겠죠? 당신이 운전대. 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성인 인증이 된 나이이기도 하겠지만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쥘 만큼 충분히 나이가 먹는 순간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책임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잘 이해됐습니까?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20살 때 가졌던 생각이기도 한데 내가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완전히 폭삭망하면서 가세가 기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날 겪어봐서 알겠지만 나는 상당히 욕구가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하고자 마음먹으면 꼭 이뤄내기도 하고 근데 한참 그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에 이렇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상당히 욕구가 막 불만되는 게 막 쌓이다 보니까 참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8살 정도 되면서 그 참 내 자신과의 화해도 이뤄내고 좀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뭐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오자는 욕구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세상의 일이 모든 게 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셨을 뿐이지 뭐 부모님께서 나를 안 좋게 하시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좀 상당히 전향적인 마음이 들면서 사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 좀 질풍노도의 시기가 길었었어요. 특히 중학교 때는 상당히 좀 문제 청소년에 가까운 청소년이었고, 또 뭐 얘기했잖아요.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다방 DJ를 하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정권 시절이라 학교 마치고 나면 뭐 자율학습 정도는 하지만 주말이면은 뭐 학교에서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고 학원을 갈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무풍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부터 갈고 닦았던 팝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한 달 동안 프로페셔널 DJ를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들게 보냈었는데, 내가 딱 20살 때 경제적으로 독립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독립은 정신적인 완벽한 독립이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앞으로 저는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부터 생활비의 모든 것을 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다가 돈이 나오면 생활비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 이후로 무척 자유로워졌고, 영혼적으로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45이죠. 부모님과 지난 25년 동안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더 이상 부모님의 이 정말 등골을 빼먹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겠죠. 또 나 또한 부모님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 하고, 뭐 부모님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 없이, 오직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제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끼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나야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이 지금 보면은 과외비가 대학생 과외비가 정말 웃긴 게, 내가 1980년대 말에 과외를 할 때 과목당,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과목에 30만 원 과외비였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난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수학 배우면 절대 망합니다. 난 영어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과외비는 똑같이 받겠습니다 해서, 이게 한 학생당 30만 원, 그래서 네 학생이니까 이제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 딱 2달 정도만 하게 되면 입학금, 등록금에 상당히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던 시절인데, 중요한 건 요즘 대학생 과외 보면은 뭐 무슨 과목당 15만 원, 20만 원, 그것도 없어서 막 하는, 아니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이 상당히 척박한 그런 상황이라, 내가 그랬던 것만큼 독립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지적으로는 좀 어떤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내가 그냥 어떤 꼰대적인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과 더 이상의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가정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래요. 내가 재작년에 Trust Me를 발표를 했을 때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그냥 역발상을 해보자. 고3이라고 그래서 수험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막 주변 모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다. 그래서 나를 믿어요. Trust me 하면 나 김기현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날 믿으세요.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수능 100일 남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멋진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이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셀프 힐링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어떤 아이가 나한테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믿으라고 하라고요. 그러면서 막 도발적인 글을 올렸어요. 아마 부모님하고 사이가 대단히 안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주 막 부모님을 원수 대하듯 하면서 무슨 그따위 가사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의 나한테 막 따지듯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당히 무지하게 당황했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할 말은 없어갖고 그냥 노 코멘트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다 좀 다를 겁니다. 뭐 집안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 못할 고민과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정신적으로 독립하세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 이제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그럼 너무 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비록 17이지만 내가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순간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20살이건 25살이건 30살이건 35살이건 40이건 어떠한 하나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한 책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어리고 미숙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on expiry day, 자 부모님을 책망하는 데는
이제 만기일이 있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만기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J.K. 롤링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좋아, 여러분들 뭐 운전면허도 따고 그러겠죠?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모님 더 이상 책망하면 안 된다. 아, 그러면 면허 나중에 따야지 이러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농담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llow your heart.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참 이게 뭐 어떤 친구들은 내 강의를 많이 들은 친구들은 야,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참 많이도 우려먹는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려먹는 게 아니에요. Follow your heart. 이 한마디 이건 우리 히딩크가 I'm still hungry라고 했던 말에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정말 메가톤급의 위력이 있는 그 정말 단순한 그 한마디입니다. Follow your heart 하라는 거.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하면서 뭐 아직 합격이 확정된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어딘가는 뭔가 하나 돼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혹여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아쉬움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inner voice.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소음이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옆에서 모르면 이 얘기하면 여기에 솔깃, 저 얘기하면 이거에 솔깃하면서 헤매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소리.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죠. 그래서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인투이션이 뭐예요? 직관이죠.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라. 난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난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꽤 성공적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여러분들이 또 성원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으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영어 선생님으로 어제도 사실 금년에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8월 2일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가면서 사실은 막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많은 그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벨기에하고 이제 한국 공동 기획으로 공신의 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이 벨기에 감독이 와서 이렇게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제는 독일 언론에 독일의 캐피탈이라는 그런 경제지가 있대요. 영국의 디 이카노미스트 같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어제 한 1시간 반 동안 이제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직업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나는 어제 얘기로 난 내일이 기대된다. 왜냐면 뭐 성공적으로 수능 시험을 잘 치러내고 그렇게 해서 성공담을 들려오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이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런 어떤 만끽 이것을 통해서 얻는 리워딩 이런 보람스러움이 나에게선 가장 좋은 거다. 그러면 당신의 직업에 있어서 가장 나쁜 건 뭐냐? 그랬을 때 난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I like my job from A to Z.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A부터 G까지가 다 좋다. 난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취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취재를 했지만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뭐 싫은 점도 없고 아쉬운 점도 없고 그렇게 직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다. 정말이다. 사실이다. 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이미 진작에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나는 어렸을 때 남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나대기를 잘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하도 잘 나대서 그랬는지 항상 웅변 시합에 한번 나가보지 않으련? 그래서 뭐 당연히 주저함 없이 웅변을 했는데 뭐 또 이 웅변 학원 또 가서 뭐 그러기엔 또 좀 어린 마음에 가오가 안 서는 것 같고 혼자 원고 쓰고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혼자 독학으로 웅변 배웠고 나왔는데 1등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든 웅변 대회를 전부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하면서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목회자가 돼서 목사님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 교수를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였는데, 왜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알아봤더니 대학 교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사실 1년에 논문 한 편도 안 쓰고 막 그러는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뭐 많이 남아돌지 않겠습니까? 뭐 수업도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 하자 그랬는데 대학 교수 하려면 막 박사학위도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다. 난 빨리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는데,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택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좀 웃겼어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 무슨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사실 강의 경력이 20년이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연공서열제를 적용받아서 뭐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학원 강의를 그만뒀다고 해서 메가스터디한테 나한테 무슨 퇴직금 같은 거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무슨 뭐 지금 수능 잘 쳤으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보너스 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혜택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또 급여를 받고 이러는 저기죠. 그 메커니즘이 너무 좋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정말 즐겁게 남이 시켜서 한 일은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뭐 음악다방 DJ를 하고 중3 때 Dreaming Devils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어서 락 밴드를 조직을 해서 막 공연 다니고 뭐 그러면서 얻어냈었던, 또 내 책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사실 중학교 때 무슨 신문 배달도 잠깐 했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슨 교복 입고 방문 판매 같은 것도 해봤어요. 언제? 중학교 때. 이제 그러면서 얻어진 난 그것이 나의 끈질긴 생명력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김기현은 정말 일타 강사로 생명력도 길다. 이건 난 내가 정할 겁니다. 내가 끝나는 날. 김기현은 절정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살짝 내가 정말 그건 나의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실기를 했지만 내가 2017년 12월 메가스터디가 계획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거예요. 왜?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알래스카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고 그리고 에어컨을 팔 수 있는 자신 있어요. 난 그냥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그냥 죽어라고 난 부딪히고 뭐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탈점이 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정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고 꼭 성취하고 만다 하는 그러한 결의. 이건 삶에 대한 오만함이 아닙니다. 내 오만함은 이미 작년 말에 꺾였고요.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 오만함에 대한 거품을 싹 제거한 자신감이죠. 근데 그런 자신감이 어때요? 45인 나보다 20살 언저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나의 의지대로 된다. 물론 안 될 일도 있겠죠. 안 될 때도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먹은 대로만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나의 의지대로 된다는 건 정말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반드시 참아내고 견뎌내고, 방금 얘기했지만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정말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나는 그걸 이뤄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와 노력과 정말 그 치열한 그런 경쟁력,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 안 될 게 뭐 거의 없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때 2005년도에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할 때 또 중요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love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바를 사랑하는 것이다. 좀 전에 얘기를 했죠. 난 어제 독일 그 기자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일에 from A to G, A부터 G까지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찾아야 되겠죠.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실업자가 아닙니다. 취업 준비생이 아닙니다.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의 노동력과 돈을 바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맡기게 되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인생의 좌표를 잃고, 그렇게 그냥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다 삶이 옥죄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죠.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마음속의 소리, 그걸 갖다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뭘 하더라도. 아까 우리 숭실대 이 공연, 재즈 공연에서 우리 얘기했던 친구가 그러죠.
뭐 학교의 레벨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게 해서 쓰이긴 합니다. 나도 사실 얘기했죠. 나는 서울대학교만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삼수까지 했고 안 돼갖고 그래서 그 당시 전기와 후기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었던 때라 내 절친의 아버지께서 성균관대에 계셨기 때문에 너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내 밑에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다시 할 마음 먹었다가 원래 이제 얘기했잖아요. 눈 때문에 병역이 면제가 돼서 난 사수를 해도 뭐 거칠 것이 없었어요. 병역이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갔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것도 오만함이죠. 원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오만했더라고요. 나는 연고대도 눈에 안 들어왔던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 후기로 성균관대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당히 오만함이죠. 이건 정말 나는 오만함이라고 정말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없고 자꾸 성균관대학교에서 저기 뭐 장학금도 내고 학교 발전 기금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갖고 내 제자를 장학금 주는 일을 써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극복하는데 내가 한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를 했죠. 20살에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보다 30살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40에 무엇을 이뤘느냐가 중요하고 정말 50살부터 어떠한 질 높은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서 열심히 뭔가 찾아보고 정말 그래도 내가 애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유학 가면 됩니다. 뭐 유학을 꼭 돈 쳐 발라서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갈 거 아니라 어디든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내 제자 중에 하나 수학 전공한 친구인데 이 EU의 어떤 경제의 핵심이 되겠다고 해서 독일 뮌헨으로 금융통화정책 이 세부 전공 하러 독일로 유학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1년 동안 얼마 내냐 그랬더니 35만 원 낸대요. 유럽 대학은 지금도 학비가 없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는 돈 35만 원, 나머지는 생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많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에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찾으세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죠. 자, 그 다음이 Connect the dots. Connect the dots.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역시 스탠포드에서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고 스티브 잡스가 연설했던 걸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 동영상으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고 내용을 갖다 잘 음미를 해보세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고 스티브 잡스가 살아 생전에 자, 뭐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맥월드에서 그걸 발표를 할 때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했었죠. 나는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보통 우리 세 가지라는 게 가위바위보도 세 개고 삼세판 또 모든 게 다 생각해 보면 딱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예요. 뭐 행운의 숫자로 뭐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딱 세 가지의 메시지만을 던지는 거를 항상 연구를 했고 그런 준비를 했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one more thing 해서 이제 하나 더 정도 추가를 하지 절대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연설할 때도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connect the dots였습니다. dot 하면 점이잖아요, 점. 그러니까 그 모든 점들을 이어라 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19살, 20살 때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 일단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마음은 먹어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에이 그게 뭐 내가 뭐 해서 되겠어 해서 접어버린 게 어디 한둘입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뭐든지 일단 다 저질러 보는 거야.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영화 감독 나 27살 때 되고 싶었던 얘기 했었죠. 근데 그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겠습니다.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갖고 준비를 상당히 해갖고 영상원이라는 데 시험을 봤는데 재수 끝에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연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화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영화 시나리오를 한 2편 정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을 쓰고서 내가 과연 영화 연출을 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당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가장 잘 나가던 영화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여러 번 거절 끝에 뭐 안 만나주면 내가 진짜 여기서 텐트 치고 난 당신이 날 만나줄 때까지 한다는 오기로 버텨갖고 겨우겨우 만나줬고 내가 밥도 사고 술도 사면서 딴 거 말고 내가 쓴 시나리오 가져왔으니까 이것만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내가 영화 연출을 하는 일, 영화 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기다 내 운명을 걸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와라 해서 찾아갔더니 넌 그냥 영화 애호가로 남는 게 좋겠다. 27살, 8살 때 이랬습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 난 정말 영화에 내 운명을 걸고 싶었는데 딴 게 아니라 이미 1950년대, 60년대 그 2차 세계대전에 전흔이 가시지 않은 그때 일본에서 구로사와 아키라, 미조구초 겐지, 오즈 야스지로 이러한 3대 명인 감독들이 뭐 세계 저 칸느 영화제를 비롯해서 모든 영화제를 다 석권을 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뭐 이미 이제 뭐 박찬욱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미 이뤄낸 일이었지만 내가 20대 후반이었었던 1990년대에 그럼 아무도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지. 역시 또 오만함이죠. 내가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는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꿨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꿈꿀 자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나리오까지 그냥 열받아갖고 불살라 버릴지라도 파일을 갖다가 다 구겨서 버린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고 시도는 있었고 난 그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도를 해보세요. 과연 내가 되겠어가 아니라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젊음의 특권이 그거예요?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일탈 행위만 제외하고 무조건 사회적 일탈과 그것이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든지 저질러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깽판을 쳐야 된다라고. 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깽판을 쳐야 돼요. 어떻게 정해진 길만 갑니까? 정해진 길만 가지 말고요. 또 정해놓은 길만 가지 말고 잘 재단된 그런 꽃가루가 뿌려져 있는 그런 길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남이 안 간 길이라도 남이 거기 뭐하러 하니? 왜 힘들게 그러려고 하니? 그렇게 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꼭 저질러 보세요. 꼭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꼭. 그래서 뭐든지 해보고 나서 그것들을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해볼 때는 그러죠. 여러분들 스펙 쌓기라는 걸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그 리스 칼리지라는 데 자기가 정말 힘들게 들어가서 한 학기를 다녀봤더니 그건 정말 자기의 양 부모들이 평생 동안에 걸쳐서 노동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소비하면서까지 졸업을 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해서 한 학기 다니다 그만두죠. 그리고 나서 달리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 대학교에 이제 청강생으로 남게 됩니다. 뭐 등록금을 내고 학적을 인정받으면서 수강 신청을 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캘리그래피 이 글꼴, 이 서체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거를 받게 됐을 때 그냥 좋아서 한 거지 나중에 그것을 PC를 만들었을 때 그걸 통해서 오늘날의 워드 프로세싱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이 타이포그래피 이런 서체를 만들게 될지 누가 알았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라는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일단 지금 저지르고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커넥터 닷에서 합쳐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 정말 난 진리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난 강의를 하면서 나의 어렸을 때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모아서 강의를 하는데 잘 활용을 해왔고 그래서 나름 성공적이었었고 오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여름방학 들어갈 직전이었는데 강북에서 나왔죠. 그래서 남영동이라는 데를 지나가는데 전봇대에 붙어 있었어요. DJ 구헌.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빌보드지라는 그런 어떤 잡지를 읽으면서 팝 음악에 대해서 심취를 했었고 사실 그거 열심히 해석하면서 내 영어 실력은 사실 중3 때 이미 그 당시 학력고사를 봐도 다 맞힐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중2 때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반을 밥 먹듯이 맨날 밤마다 영어 잡지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안 됐었겠지만 매일같이 그 짓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을 했겠어요. 근데 동시에 팝 음악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당시에 음악을 들을 수 없으면 요즘은 여러분 잘 안 됐겠지만 FM 들으면서 그때 이제 여름 겨울방학이면 MBC FM에서 투시데이트 김기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맨날 들어가면서 맨날 그런 거 흉내내고 또 지금은 공인이 된지 모르겠지만 FM 스페셜 밤의 디스크쇼 이종환입니다. 막 이제 이런 당대에 잘 나가던 막 DJ 막 흉내내고 막 그러면서 막 뭐 성대모사하고 막 이러면서 다져진 그런 또 요즘에 좀 사람이 좀 무거워져서 좀 해도 그때만 해도 빵빵 터지는 계급발 거의 김기훈 아프리카 이야기에 막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안 써줄 것 같으니까 난 대학교 1학년이라고 속였죠. 대학교 1학년 속이고 오디션을 봤는데 당당히 1등으로 붙었죠. 그래갖고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2시부터 4시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디퍼플이라는 그룹의 스모크 언더 워터 전주 부분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그게 딱 두 소절 들어가고 나면
음악을 확 올렸다가 볼륨을 딱 낮춘 다음에 질문 그리고 음악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입니다 그래서 대박이었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DJ를 하던 2시부터 4시까지 그 음악다방의 매상은 전년 대비 막 5배 10배까지 막 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노는 그 고2 고3 여자애들이 와갖고 사실 내가 고1이면 내가 지들 동생인데 난 대학교 1학년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오빠 하면서 막 편지 보내고 그때 그 생활이 아직도 그립네. 그녀들은 뭐하고 있을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내가 음악 얘기했었죠. 사실 난 정말 음악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1985년도였습니다. 저 서대문에 있는 서문악기사라는데 거기가 언더그라운드 밴드의 산실인데 거기서 우리 그룹이 합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연습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글즈라는 그룹의 호텔 캘리포니아였었는데 우리는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 그 그룹을 만든 나부터도 피아노도 배운 적이 없고 시청청음도 안 되니까 고작해야 리듬 정도를 치는 기타를 가지고 기타 코드를 가지고 작곡을 해서 딱 한 곡 행복을 찾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줄게요. 그거를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한 곡 끝나고 이제 재정비를 해서 다른 곡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방에서 놀라운 노래와 놀라운 연주가 나오는 거야. 뭐지? 그래서 우리 연주 잠깐 시작하지 말고 잠깐 봐봐. 가만히 들어봐. 넋을 잃고 들어봤는데 기존 곡이 아니야. 전혀 처음 듣는 곡인데 그래도 귀에 막 우리 그런 노래 때 있죠. 처음 발표된 곡인데 마치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친숙하게 마구마구 막 그 친근감이 드는 막 그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갖고 거기 합주실 선생님한테 저 옆에 방에서 연주하는 저 사람들 누구죠? 잘 모르니? 저 노래 부르는 승철이라고 애가 곱상하게 생겼는데 지금 보컬의 신이죠? 그래서 기타 치는 서울 시내 3대 기타리스트 있지 않니? 저 이태원에 김도균이 있고 저 뭐니 강남에 신대철이 있고 또 여기 우리 국민할매 누구죠? 김태원인데 그 태원이가 기타 치는 거야. 쟤네 그룹 이름이 부활이고 음반 낸대더라. 그날로 나는 이제 우리 멤버들 모아놓고 나는 사실 우리는 막 음반도 내고 막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흠모했었던 빌보드지에 막 차트에도 오르고 물론 이제 싸이가 올라줬기 때문에 난 내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앙금을 털어냈지만 정말이야. 나 그래갖고 그날로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왜냐면 기타 코너 누르면서 작곡을 하고 있는 내가 정말 비틀즈처럼 그런 어떤 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공부의 길을 가겠다 해서 호련히 나는 내가 만든 그룹을 해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다른 보컬을 영입을 해갖고 계속해서 했죠. 내가 하지 말랬는데 결국은 망했죠. 근데 어쨌든 막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갖고 내가 2004년도에 수능 대박송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즐감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또 응원을 하는 그런 음악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 해부터 다 무의로 그친 거죠. 음악의 길을 가려다가 정말 보컬의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고 기타의 신 앞에서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고 영화 감독 찾아갖고 내 시나리오 좀 봐주세요 하는데 넌 영화 애호가로나 남는 게 좋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했었지만 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라도 들을 만한 영어 강의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어오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모두 내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예를 들을 뿐인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convergence 하는 겁니다. 융합이죠. 그리고 consilience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최재천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용어를 도입을 해주셨는데 통섭이라는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융합과 통섭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로부터 나와야 된다? 경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걸 나중에 어떻게 취직하는데 좀 보탬이 되겠지 하고 따놓은 쓸데없는 스펙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다해서 내가 즐거워서 한 일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뭘 하든 큰 성공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just do what you'd like to do.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됩니다. just do it. 거듭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일단 저지르세요. 그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무조건 저지르고 그런 다음에 저울질은 나중에 해보면 됩니다. 하기도 전에 저울질하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호모 이코노미쿠스 뭐 없는 얘기인데 그냥 지어낸 겁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꼭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돈 벌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든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
자, 손 내리고 한 10%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진짜 부자가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내가 initiator하고 imitator라고 써놨죠. initiator 하게 되면 창시자 정도로 할까요?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imitator 하게 되면 모방자죠. initiator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5%의 initiator가 주도해 가는데 나머지 95%의 imitator들이 쫓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5%가 우선적으로 모험을 해서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해서 다 돈 벌고 빠진 끝물에 나머지 95%들이 기웃기웃 거리다가 막차 타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돈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냐면 돈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을 때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이 지위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니시에이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니시에이터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데 스펙이 중요하대. 그런데 요즘 대기업에서 인사 관리자들은 그런 스펙들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를 쫓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새로운 곳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창조적인 뭔가가 필요합니다. 꼭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salaried employee가 돼야 될지 아니면 self-employed가 돼야 될지.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봉 모아갖고 부자가 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타 의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여러분들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뭔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 아니고요. 적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뭐든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뭔가 self-employed를 해야 됩니다. 자기 사업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갖춰져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make seed money first 하고 지금 써놨죠. 자, seed money라는 건 우리말로 옮기면 뭘까요? 종잣돈입니다. 종잣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했죠. 억대 연봉을 번다고 부자가 될까요? 천만에. 억대 연봉 번다고 절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봉 벌어도요. 그거 갖고 부자 될 수 없어요. 뭐 연봉을 무슨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만큼 번다면 모를까. 아니면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나만큼 번다면 모를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도 갖고도 역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인베스터가 돼야 됩니다.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뭐 앞으로 좀 먼 얘기 같지만 아마 후딱 지나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금방 대학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텐데 돈 벌어가지고 나는 소중하니까 아니야. 넌 소중하지 않아. 알겠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해갖고 자기의 근로소득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합니다. 절대로 부자 못 됩니다. 근로소득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차곡차곡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써야 되고 그럼 그 전까지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이런 어떤 인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돈이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비로소 그걸 갖고 써야 됩니다. 내 말이 좀 어렵죠? 얘기해 주죠. 여러분들이 정말 취업을 해갖고 1년, 한 2년 정도 계획을 세워갖고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의 전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청담동에 있는 300억짜리 빌딩이 내게 돼. 그러면 내가 상속세 한 50%쯤 내고 나도 한 150억 정도는 내 돈이 돼. 라는 학생들은 논외로 합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그런 애들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는데 매진을 해왔고, 여러분들 또 시집 장가까지 보내야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 또
또 대학도 일단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본인들의 어떤 일단 자식이 우선이니까 내 노후에 대한 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죠.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아마 평균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상황에 속해 있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근로소득은 쓰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을 쓰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를테면 메가스터디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 사면 안 되지만 메가스터디 주식을 샀는데 이게 한 30% 정도 1년 지나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한 900만 원을 쥐었다. 그럼 거기에서도 세금 내야 될 걸 떼놓고 이제 한 그 900만 원 정도 갖고는 여러분들이 여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의 드림백인 무슨 샤넬을 하나 사서 딱 이 어깨에다 맨다든가 이게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근로소득을 모아갖고 돈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명심해 두십시오. 알겠죠? 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Money begets money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거든요. 돈이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비로소 여러분들은 나는 소중하니까 하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욕적으로 참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넌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자, good debt 하고 bad debt 하고 내가 써놨죠. 양성부채와 악성부채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네이버에 그 카페에다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마 라는 제목으로도 썼던 글이기도 한데, 자, 한번 나는 절대 빚지지 않고 살 거다.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아니야. 부자가 되려면 빚을 져야 돼요. 어떻게 빚을 지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빚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친구한테 10원 한 장을 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빚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성부채와 악성부채가 있는데요. 일단 악성부채는 뭐냐면, 내가 돈을 이를테면 신용카드를 만들어 갖고 급전이 필요해서 현금 서비스 3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오롯이 한 달 동안을 쓰고 나서 나중에 그거 갚으려면 이자가 최소 33%쯤 됩니다. 미친 짓이죠. 왜냐면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가 안 되는 시점인데 그거보다 10배가 넘는 이자를 물고 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하는 미친 짓이에요. 그건 무조건 악성부채입니다. 또 그런 걸 받아갖고 친구랑 클럽 가서 기분 내고 술 마시는 데 썼다? 정말 미친 거죠. 단언컨대 죽었다 깨어나도 로또에 100번을 당첨돼도 그 친구는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드 머니를 한 3천만 원을 모았다.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임대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정말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장만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3천만 원 갖고는 언감생심 말도 안 된다.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보니까 분양가가 1억 원이 된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신용을 잘 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를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한 달에 나와야 되는 이자가 만약에 20만 원으로 쳤는데,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의 명의로 사서 임대를 줬는데 임대 소득으로서 만약에 35만 원이 들어온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20만 원에 대한 거 이자를 내고 나서도 15만 원은 내가 고스란히 내가 만들어 놓은 시드 머니를 통해서 벌어지는 돈이죠. 무슨 말 이해돼요? 자, 이럴 때 진 빚은 양성부채입니다. 그런 빚은 져도 돼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뭐예요? 지렛대입니다. 적은 힘을 사용을 해서 큰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 지렛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방금 말했던 것과 유사한 경우들을 많이 마주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빚을 져서 모든 빚에는 다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지불하고서도 그걸 통해서 얻은 뭔가 소득이 이자 지출을 상회하는 소득을 내고 있다. 그건 져도 되는 빚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나 그거 이외의 모든 빚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갖고 학자금 융자 대출 저리에 받았습니다. 이건 양성일까요? 악성일까요?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되게 가정이 지금 힘들어요. 그래갖고 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알바를 해서 내가 모아둔 돈도 없어. 당장 나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학자금 융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건 양성부채일까요? 악성부채일까요?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학자금 융자 대출을 받아서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4.5 만점에 4.42 정도 받고 다음 학기에 전액 장학금 받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력으로서 오롯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소진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양성부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이러면 그건 악성 무채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anage your credit. 신용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한국신용평가라는 회사들을 비롯해서 몇 개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신용도에 대해서 이제부터 관리에 들어갑니다. 뭐 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신용을 관리할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를테면 엄카, 아카를 지르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가지고 지르다가 학교에 갔더니 오늘 카드 만들어준대, 학생증만 있으면.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 갖고 만약에 내가 무슨 12개월 할부로 뭔가를 끊었는데 한 달 연체를 했다. 너의 신용 점수는 이제 팍팍팍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신용 점수 잘 받으면 뭐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양성 부채를 일으켜야 될 때 은행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프라임 레이트로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 0.1%만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해도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신용관리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용카드는 뭐 내가 얘기했지만 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는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소득이라고 바꾸는 FM 장학금밖에 없죠. FM 장학금 뭔지 몰라요? Father and Mother 장학금.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것밖에 없으면서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들고 만드는 거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용에 있어서 신용 불량이 되는 건 그건 신용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히 당연히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신용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니 최소한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지는 않게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딱 2개의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 이야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50분 정도 돼서 집중력이 떨어지죠. 내가 오늘 이 행사에 있기 이전에 우리 회사에 너무나 소중한 오늘 결혼한 사람이요. 우리 세듀직이 문병철 우리 세듀직이 우리 카페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내가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 다 아끼지만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수연 선생이라고 지금 메가스터디의 영어 강사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근데 그녀는 삼수를 할 때 부산 출신인데 삼수를 할 때 내가 메가스터디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갔고 나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싫었던 영어가 좋아지게 됐고 영어 통번역학과를 갔고 졸업을 수석으로 했고 나의 도움 전혀 없이 지금 EBS의 중학 그 부분에 영어 강사를 하기도 했고 메가스터디 강사로 들어오는 데 있어도 내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들어왔고 이런 사람들 결혼식에 가서 내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축가를 불렀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나한테 와서 주례를 서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어디 봐서 주례 선생이면 한번 해볼까? 신랑 문병철 군과 신부 이수연 양 안 어울리잖아. 그래, 어울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손준 대표이사한테 하라 그러고 그럼 나는 축가를 불러주겠다 해서 축가를 불렀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요. 자, 내가 이적의 다행이다를 아까 그 결혼식장에서 불렀던 필을 살려갖고 불러주고 싶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려주고 싶어요. 할까요 말까요? 해요. MR 주세요. 그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었어.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었어.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어.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었어. 아까 정말 잘했는데 처음에 2번이나 헤맸어. 자, 위에 저 틀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2개의 메시지. 자, 노래는 한 곡이면 됐고요. 앵콜곡은 준비를 했지만 앵콜이 안 나오는 관계로 농담에 앵콜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그럼 이제 What is success에 대해서 성공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어쨌든 미국 대통령 이 버락 오바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그 선거 유세를 할 때 그 아내였었던 이제 미셸 오바마가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 어드레스하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한테 꼭 좀 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화려한 수사나 미사 요구 동원하지 않고 정말 진솔하게 사람의 심금 울리는, 뭐 오죽하면 뭐 미국의 유권자도 아니고 하등에 그 사람이 대통령 재선되는 것과 관계가 없는 내가 정말 가슴이 울컥할 정도였으니까 명연설레스 여러분들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대목에 와서는 정말 해머로 머리 한 대를 두들겨 맞은 것만큼 확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뭐냐면 For Barack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에게 있어서 Success isn't about how much money you make.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버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란 It's about the difference you make in people's lives. 당신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에 관한 것이다. 뭔 말인지 잘 이해됩니까? 이 버락 오바마도 그렇고 미셸 오바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의 로스쿨 출신이고, 사실 둘이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그냥 돈만 잘 벌겠다 했으면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로스쿨 나와서 미국에서 한 사람만 정말 변호사 생활을 똑바로 잘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를 하기 전에 상당히 뭐 겉으로 드러난 이 역정상으로 보면 정말 자기들이 돈을 벌고 치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은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예찬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이 아닐까. 즉 정말 내가 존재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추상적이긴 하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성공론에 대해서는 이미 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What is Success라는 것을 뭐 일종의 시의 형식을 빌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에머슨의 그 이야기를 한번
감상을 해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성공이란 to laugh often and much.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다. 사실 자주 많이 웃고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이 똑똑한 사람한테 진짜 진심 어린 존경심을 이끌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애정을 얻어내는 것. 그 다음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아내는 것. 어떤 음해성의 비판이 아니라 정말 정당한 평가를 받아내는 것. 그리고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잘못된 친구 혹은 나쁜 친구의 그런 배반을 견뎌내는 것.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to appreciate beauty. 미에 대해서 감상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to find the best in others. 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것. Whether by a healthy child,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건 아니면 a garden patch, 그러니까 조그만 정원 한 떼기의 정원을 잘 가꿔서 이웃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a redeemed social condition, 사회적 이런 힘든 척박한 조건들을 좀 뭔가 회복시키는 좀 더 큰 일을 해서든 그리고 또 성공이란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lived.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다 쉽게 숨을 쉬며 살아갔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한 것이다. 잘 이해됐습니까? What is success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자,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물론 나부터 잘 돼야 되겠지만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2013년 김기현의 강연 콘서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